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어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니 욕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름 조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와 여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게 조금 후회되기는 합니다. 만약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고 여자에 대해 많이 알았다면 지금의 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편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들이 제게 다가왔다가도 재미가 없어서인지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덕분인지 나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 어줍지 않은 개그에 반응하며 웃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재미있다는 듯 크게 리액션을 해주고 웃어주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청순한 외모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분홍빛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제가 그런 그녀를 함부로 넘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선배들이 술을 따라줘도 잘 못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분위기 흐리지 않게 잘 마셔야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저 대신 술을 마셔 주었습니다. 다들 호응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대신 마셔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소원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 소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들 술판에 또 빠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해산했고 그녀는 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씨,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죠? 아, 네, 소원, 얘기하세요.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식 장소와 그녀의 집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 요한 씨, 저랑 사귈래요? 네? 제가요? 저 요한 씨 좋아하는 티 엄청 냈는데. 저 별로예요? 아, 아니요. 저도 수연 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예쁘고 착한 그녀 같은 여자를 네가 감히 어떻게 만나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랑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했지만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여유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한 1년 정도만 그럼 자기네 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게 살짝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지금 결혼을 해야 1, 2년 신혼생활을 하고 30이 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예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녀와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 처가살이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부모님 손에 커왔다 보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녀가 먼저 꺼냈지만 그래도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아내를 낳아 굉장히 젊은 편이셨어요. 그리고 외모도 이쁘시고 몸매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께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장모님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로 다정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갔는데 한 번은 장모님이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수건에 싸시고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매끈한 목덜미를 보고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뒤로 가서 안아버렸어요. 장모님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정서방 무슨 일이냐며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장모님을 쳐다보는 제 눈빛이 장모님을 항상 원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로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의 손을 터치한다거나 조심스러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를 꺼내 먹는데 요플레 위쪽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저는 따로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식탁에 올려놨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드셨어요. 저를 쳐다보며 끈적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무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 아깝게 입술 옆에 요플레가 묻어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 요플레와 함께 키스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저희는 주방 옆종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좁은 다용도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정도로 장모님과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장인어른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한테 엄청 다정하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면 저는 질투가 나 장모님을 더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6개월간 미래를 즐겼어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전세 주던 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모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빠 최고라고 너무 감사하다며 들떠 이사 준비를 벌써 하더라고요. 가정 가구를 보고 주말에 백화점을 가자고 하며 들떠 있었어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겠죠. 장모님을 매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위와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볼 테니 제가 단순히 실수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여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일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다 나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장님에게 반해 제가 먼저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참 용기가 있었네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제가 좀 더 크면 연애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미 성인인데 더 클 일이 뭐가 있냐며 연애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젊고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부터 났어요. 사장님이 이혼남이라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를 자꾸 거절하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졸랐고 결국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의 남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5살짜리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를 넓혀가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식당이 바쁠 때는 나가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딸아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엄마가 갈 일이 있을 때가 걱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예쁜 엄마가 학교에 가면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들보다 딸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새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죠. 그리고 남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죠. 언제나 똑소리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사위는 누나처럼 젊은 장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위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위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사위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딸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누나가 얼른 아이를 낳아서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증손주를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증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아이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나서 사위와 부부 관계를 잘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졌나 봐요. 사위는 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딸은 사위에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임인 거랑 부부 관계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진 것이 저는 너무도 아쉬운데 말이죠. 아들들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며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적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죠. 저의 아들들과 사위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한다고 해요. 주말에 가끔 아들들과 딸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과 함께 먹습니다. 딸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셔요. 아이들이 와서 집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이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진 시골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적적하게 살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북적되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주말에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딸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딸과 사위는 술을 좀 과하게 마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위는 딸이 부부관계를 잘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하냐고 화를 냈죠.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딸을 나무라고 사위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위는 불만을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은 천생연분이거든요. 밤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딸은 저와 자겠다고 하며 제 침대에 눕더군요. 저는 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성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서 자려고 깨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것이었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전에 사위가 방에 왔다 갔을 때 딸은 화장실을 다녀왔고 저와 자리를 바꿔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니 사위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 누워 잠이 든 사위 옆에 누워 저는 숨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는 술에 많이 취해서 나를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을 거야. 모른 체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기에 배웅을 하고 나니 또 적적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더군요. 사위가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쪽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또 온다고. 저와 남편은 딸 부부가 자주 오면 좋았죠. 시골 외진 곳에서 둘이 살면서 늘 적적했으니까요.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왔고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어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상을 차렸죠. 사위는 술을 안 사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좋아하는 술이 따로 있는데 평소에는 늘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위가 그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술을 안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위에게 이 시간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다른 마트로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위는 다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딸에게 같이 갔다 오라 했죠. 딸은 올 때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사위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차를 타고 제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사위가 묻더군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나 장모님이라 부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저는 사위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가 그날 품에 안은 것이 딸이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어땠기는?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도 좋았죠? 이렇게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시골길 옆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밖에서 사위는 저를 안았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사위와 함께 술을 조금 마시다가 저는 일찍 잤습니다. 다음날 딸과 사위를 보내고 저는 무척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후 딸과 사위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을 딸과 사위, 저희 아들들 모두 모여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집 옆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위는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을 치르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죠. 딸에게 요즘은 너네 부부 사이가 어떻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저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위를 받아줄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좋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진한 이야기지만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번 보냈던 사연보다 조금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자리 알아보고 다니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취직이 힘들다지만 그때는 체감상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제 면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매일매일 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일 면접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올 거라고 믿고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던 시절이지요. 미용실 값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첫인상이 깔끔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눈썹을 다듬는 거예요. 눈썹 다듬는 게 의외로 효과적인 것이 정말 사소하지만 눈썹이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으면 사람이 자기관리도 철저해 보이고 더 부지런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눈썹도 같이 다듬어 달라고 해요. 보통 눈썹 다듬는 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돈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제 상태를 유지하고 다니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나 다름없었고 덕분에 그래서 그런가 여자도 괜히 주변에 많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정하는데 별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보면 미용실이 못해도 2개에서 3개씩은 있잖아요? 어디 하나 콕 집어서 다닌 건 아니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다녔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예약을 할 필요도 없고 집 근처에 있다는 건 걸어서 2분 3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정녕 손님이 많아서 당장 머리를 못 자른다고 해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렸다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열던 미용실이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예 미용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음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날따라 이왕 밖에 나왔는데 볼일 제대로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5분 거리 안쪽으로 더 걸어가면 미용실이 하나 더 있어서 뭐 어렵나 싶었지요. 그렇게 그 미용실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딱 봐도 당시 취직 준비하는 저보다는 훨씬 연상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살집도 조금 있었지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성격은 참해 보였습니다. 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조금 있는 살집이 오히려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넓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그녀도 처음에는 제가 문 열고 들어온지 만지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안 바쁜 미용실에 손님 응대도 안 하는 미용실이라니 솔직히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싶은 생각이 보통 사람이라면 들지 않았겠지만 매력적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인데 제가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다니던 미용실에 머리 감겨주던 보조가 제 스타일이어서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아다리가 안 맞는 건지 그만둔 건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에 처음 가본 미용실에 적당히 내 스타일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심심한 미용실이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본체만 채 하길래 헛기침을 해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고개만 삐쭉 드러는 머리 자르러 온 거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착해 보이는 얼굴로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이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조차 오히려 저를 자극시켰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다듬기만 하는 건데 동네 미용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썹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다듬어줬어요. 제가 거의 2주, 3주 간격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는 데다가 올 때마다 매번 남들이 잘 안 하는 부탁인 눈썹을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4번째부터 왔을 때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를 아는 척 해주고 반겨주고 머리 자르면서 같이 사담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입대할 때부터 제 머리를 다듬어주던 미용실과는 결별을 하고 제 이상형인 그녀가 있는 이 미용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요. 그냥 저한테 친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제가 옮긴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왼손에 끼워져 있는 약지만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조금씩 저에게 끼를 부린다고 해야 하나? 자꾸 여지를 주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신호를 보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렛나룻을 다듬어줄 때 은근슬쩍 자꾸 제 귓볼에 손길이 간다든지 은근슬쩍 짓는 묘한 미소와 눈웃음만 봐도 그녀 또한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은근슬쩍 그렇게 신호만 줄 뿐 저한테 기회를 도통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보통 머리 자르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저도 은근슬쩍 오늘은 술이 고픈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야 정상일 텐데 자꾸 제 애간장만 녹이고 언제 같이 보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가 신경이 쓰이는 게 그녀도 안달이 나 있지만 억지로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밤이고 낮이고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나 마찬가지였으니 원래는 매번 오후 적당한 시간에 미용실을 갔는데 그날은 일부러 저녁 늦은 시간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손님은 여전히 없는데 누님이 저녁을 편하게 때우겠다고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단무지까지 딱 깔아놓고 먹을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적잖이 당황한 듯 싶더라고요. 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까 금방 먹고 가겠다고 저보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냐 묻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주보고 있던 커다란 전신 거울 뒤로 그녀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큰 키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 원래는 그 다리 길이를 자랑할 수 있게 반바지를 자주 입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발가락도 아주 가지런하고 가만 보니 군데군데 빨갛게 칠해놓은 발톱색이 지워져 있는 게 오히려 묘하게 계속 시선을 빼앗아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누님은 그래도 손님이라고 제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으니 뜨거운 면을 훅훅 불면서 먹고 있느라고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좀 쳐다보라고 자꾸 쳐다보면 닳겠다고 하면서 쿡쿡 웃으며 또 콧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진작에 저희 시선을 눈치채고 있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녀한테 저도 작업을 걸어오긴 했지만 무관심한 척 하면서 그녀가 먼저 행동에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들켜버렸으니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그렇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신이 안 팔릴 남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한마디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신경이 쓰인 건지 누님이 콜록콜록 대더라고요. 거울로 그녀를 살펴보니 제 농담에 당황을 해서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짬뽕 국물을 옷에다가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건가 싶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단지 가게 문 닫을 때쯤에 가서 그녀와 같이 밖에서 보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려 간 거였는데 옷에 짬뽕 국물을 잔뜩 흘려버렸으니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내기는 글렀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머리부터 잘라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오늘은 때가 아니다 싶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녀가 살짝 화가 난 표정으로 말없이 샴푸실로 가더라고요. 벽을 하나를 두고 샴푸실이 방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샴푸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 잘라준다고 하더니 뭐하고 있나 싶어서 샴푸실로 갔더니 글쎄 그녀가 옷에 묻은 짬뽕 국물 좀 지워보겠다고 거기서 쭈그려 앉아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보고 샴푸실로 오라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니 그녀가 놀라 자빠지더군요. 오늘따라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더니 제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그녀한테 내 마음을 숨겨서 뭐하겠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만히 넘어갈 만한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 싶었습니다. 누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누님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눈을 살포시 감더군요. 그대로 저는 누님 곁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한참을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가 누님이 가게 문을 안 잠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잠시만 기다리라 말하고 가게 문을 잠궈놓고 왔습니다. 빨아놓은 옷을 짜지를 않아서 샴푸 의자에 대충 걸어놓은 옷에서 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바닥에 물이 흐르던 말던
그 어떤 것도 그녀와 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에 걸어놓은 종이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마치 신호인 것처럼 그녀와 저는 서로 엉겨붙어 있던 걸 떼어내고 거친 숨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물기를 다 짜지도 않은 옷을 입고는 문 밖으로 나갔는데 앞불싸 밖에 있던 건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서 샴푸실 구석에 숨어 있었고 최대한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녀는 대충 그 상황을 얼버무리고는 가게 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퇴근을 했어요. 저는 혼자 미용실에 갇혀 있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가 가게 문을 열어주러 나왔어요.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저도 그녀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미용실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으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가긴 어딜 가냐며 어제 하던 거 마저 할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녀를 볼 일이 있으면 그녀의 남편이 데리러 올 수도 있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가게를 1시간 일찍 열어서 오픈하기 1시간 전에 가게 안에서 그녀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머리도 공짜로 자르고 좋은 시간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벌이가 안 되다 보니 결국 그녀가 가게를 빼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똑같이 미용실이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볼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뻘 되는 분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서 사실상 그 뒤로는 제가 원래 다니던 미용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무덤덤하게 남의 가게에서 하루 밖에서 문이 잠긴 채로 지냈던 추억을 생각하면 저 혼자서 괜히 웃겨서 소리내서 웃고는 합니다. 이것도 반응 좋으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을 키우는 엄마예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전에 출근해서 딸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집에서 재택근무로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세 식구가 나들이를 가려고 해요. 소중한 분에게 저희 딸을 소개하려고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데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요양원에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특별한 분이 계세요. 바로 남편의 친할머니죠. 할머니께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로 투병을 하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모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엔 말상대할 친구들도 있고 좋다시면서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임신한 제가 힘들까봐 피해를 안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걸요. 사실 저는 상관없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부부한테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랑 떨어져서는 못 산다고 가지 마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고집을 피우셨어요. 자꾸 붙잡으면 밤에 몰래 나가버린다고 협박까지 하시면서요.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린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뒤 저와 남편은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하지만 제가 출산한 뒤에는 둘이 같이 간 적이 없어요. 한 명이 가면 나머지 한 명이 남아 딸아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딸이 유치원생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딸을 할머니께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이죠. 사진으로만 손녀를 보셨던 할머니는 딸을 데려간다고 하자 기뻐하셨어요. 죽기 전에 손녀 얼굴은 보고 죽어야지 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요즘 할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남들은 신혼 시절부터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힘들었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소중한 분이시거든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간 첫 해에 남편과 만났어요. 당시 1학년으로 동아리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동아리 환영회에 갔는데 그때 말년 병장이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는 많아도 학년은 같았어요. 입학하고 1학기도 마치지 않은 채 바로 자원 입대를 했기 때문이죠.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휴가가 끝나면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1학년이라 정신이 없었고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건 반년이 조금 안 돼 남편이 제대하고 난 직후였어요. 동아리에서 단체로 노인복지센터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였죠. 봉사활동이 끝나고 저녁이 되니 복지센터로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하나 둘씩 와서 부모님을 모셔갔어요. 그렇게 모두 돌아가시고 센터에는 한 분만 남으셨어요. 낡은 점퍼를 입으신 할아버지셨죠. 할아버지는 모두가 나가자 슬그머니 일어나 센터를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하고 안타까워서 저는 할아버지를 쫓아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할아버지는 미안해하시며 대학생이면 바쁠 텐데 당신이 시간 빼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동행을 바라신다는 걸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가요. 그러자 할아버지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쪽 위로 좀 가야 해요. 라며 당신이 사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걸어가면서 할아버지와 진짜 손녀처럼 도란도란 수다를 떨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면서 즐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걷다가 할아버지가 멈춘 곳은 작은 문이 달린 단칸방 앞이었어요. 집안을 보니 거실과 주방이 합쳐져 있고 방에는 작은 화장실 하나가 딸려 있었어요. 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이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까 복지센터에서 배웠던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서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아유, 할머니, 오늘도 손자랑 같이 다니네. 밥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하자 남편이 꾸벅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저랑 남편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 후로 저는 복지센터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와도 전보다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친한 사이라서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죠. 제가 매일 댁까지 모셔다 드렸고 두 분의 집이 가까워서 자주 마주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저 사이에 호감이 쌓였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귄다고 하자 두 분은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 댁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어요. 평소 잘 아는 사이인데도 그날따라 괜히 떨리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과 달리 건강하셨거든요. 제가 온다고 손수 음식까지 준비하실 정도로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주셨죠. 할머니와 남편이 사는 집은 방 2개의 화장실, 그리고 할아버지 댁처럼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할아버지 댁보다 나은 거였지만 결코 좋은 집은 아니었죠. 저는 남편에게 가정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 둘이 좁은 집에서 사는 것만 봐도 남편의 유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알콩달콩 연애했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호감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도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늘 할머니께 맛있는 것을 가져다 드렸고 제 손을 빌려서 할머니께 꽃을 전달하실 때도 있었어요. 수줍은 소년처럼요. 할머니도 꽃을 받으시곤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소중히 병에 꽂아두셨어요. 두 분이 연애한다고 하는 건 무리겠지만 그래도 두 분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의 뜨거운 연애와 달리 편안하게 작은 설렘을 주는 관계예요. 당시 대학생이던 남편과 저는 졸업 후 취업하면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졸업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 제가 먼저 취업하고 몇 달 있다가 남편도 취업을 했어요. 저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해 드렸어요.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이라 미리 얼굴 도장을 찍어 놓을 심산이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밤늦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받았더니 대뜸 혹시 김수정 씨 맞습니까? 라고 묻더군요. 맞다고 했더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파출소인데요.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방금 사망하셨습니다. 연락할 가족도 딱히 없는 데다 최근 통화 목록에 김수정 씨밖에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의 입에서 나온 할아버지 사망 소식에
저는 정말 잠이 싹 달아날 정도로 놀랐어요. 저는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달려나가 택시부터 잡아 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도 나지 않고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댁 앞에 도착하니 경찰 2분이 계시고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자다 나왔는지 추리링 차림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지병이 있으셨나봐. 방 안에서 진단서가 나왔는데 신부전증이 있으셨나봐. 치료를 받기는 받으셨는데 경찰이 병원에 확인해보니까 치료를 받지 않고 버티셨다나봐. 집 앞에 쓰러져 계신 걸 동네 분이 신고했는데 이미 돌아가셨던 상태였어. 너무 기가 막히고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죽음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죠. 왜 할아버지께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영안실로 옮겨져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식도 없으시더라고요. 결국 장례식은 저와 노인복지센터 분들이 치러드렸어요. 장례식 내내 할머니는 많이 우셨어요. 늙으면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곤 하지만 어떻게 아픈 걸 말도 안 해요.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냐고요. 영정 앞에 앉아 넋두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어요. 저 역시 복지센터에서 만난 이후로 친손녀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장례를 마치고 할아버지를 낙골당에 모신 뒤 남편과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물건과 집을 정리했어요. 집이 좁은 만큼 물건도 많지 않았어요. 냉장고엔 생수와 김치뿐이었죠. 선반 한쪽엔 라면이 쌓여 있었고요. 옷도 5벌이 안 되는 데다 한자책 몇 권 말고는 짐이 없었어요.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더덥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 저는 남편에게 초혼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가정사도 듣게 되었죠.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어. 고모랑 삼촌은 날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했고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당신이 키우겠다고 하셔서 10살 때부터 지금 사는 집에서 할머니랑 계속 살았어. 고모랑 삼촌은 외국에 있다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돼.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이 짠했죠. 할머니한테는 얘기 들은 거 티 내지 마. 네가 아는 거 아시면 가슴 아프실 테니까. 나한테는 너도 있고 날 예뻐해 주시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있잖아.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나뿐이야. 나로 인해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건 싫어. 남편의 부탁에 전 알겠다고 했어요. 별탈 없이 진행되던 결혼 준비는 상견례를 마친 직후 일이 터지면서 잠시 중단되고 말았어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셨거든요.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외근 중이던 남편이 못 받으니까 손자 며느리로 저장된 제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께서는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의사는 할머니가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깨어나셔도 거동도 못하실 거고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울먹이며 중환자실 앞을 지켰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할머니를 뵐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앞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의사선생님한테 들은 상황을 남편에게 전해주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꽤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병원비 걱정은 없었어요. 간병비나 치료비, 역시 보험도 있고 국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 결혼이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시자 주위에서는 다들 제 결혼을 말렸거든요. 특히 가까운 친구들이요. 안 그래도 할머니한테 애착이 강한 사람인데 간병인한테 맡기자고 하겠니? 분명히 결혼하면 너한테 할머니 수발 다 시킬 거다. 처음에는 자기도 돕겠다 그러면서 같이 간병하자고 그러겠지. 근데 분명히 한 달도 안 돼서 너 보고 회사 그만두고 할머니 봐달라 그럴걸? 남편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다니까. 그니까 일찌감치 이 결혼 때려치워. 다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서 그냥 뿌리칠 수만은 없었어요. 실제로 저 같은 상황에서 아픈 어르신을 모시게 되었을 때 타격을 입는 건 늘 여자 쪽이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도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 때 남편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당신이 얼른 죽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짐을 지어서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할머니 손자가 아프다면 할머니는 병원에 두고 간병인한테 맡기시겠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뭐가 미안해요. 어차피 할머니께서 안 아프셨어도 저희는 할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실 생각만 하세요. 할머니 없으면 그이도 저도 못 사니까요. 아셨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예쁜 한복 골라놓을 테니까 결혼식 때 멋진 모습으로 자리 지켜주셔야 돼요. 꼭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평소 같으면야 남편 버리로 할머니는 병원비 못 때렸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터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웨딩드레스를 지를 신혼집 손님사리까지 다시 알아보기로 했어요. 조금 더 저렴한 것들로 해야 했거든요. 결혼식 날짜도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노인복지센터 직원분이셨어요. 복지센터에 할머니랑 친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쪽으로 퇴직장을 보내는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센터로 와주실 수 있나요? 수정씨를 만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변호사래요. 살면서 법조인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대뜸 변호사가 날 찾아왔다고 하니까 죄 지은 사람처럼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퇴근 뒤 약속 시간에 맞춰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로 들어가니 직원분이 반겨주시며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을 하고 변호사라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센터 직원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빳빳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며 웃으며 인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긴장한 저는 변호사 입에서 나올 말만 흡여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찾아오셨냐고 물었어요. 집도 아니고 왜 센터로 찾아오셨냐고요. 그러자 변호사는 웃으며 그러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수정씨한테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저는 그렇다고 제 대답을 들은 변호사는 서류를 몇 개 꺼내서 하나하나 펼치며 설명을 했어요. 저는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김영주 씨 변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본인 소유의 재산과 아파트 한 채를 모두 수정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단칸방에서 라면을 쌓아두고 사시던 할아버지가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에게 남기셨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어르신께서 그럴 줄 아시고 편지 한 통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편지였죠. 수정아, 이 편지를 받을 때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게다. 넌 은석이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란다. 나는 젊은 시절에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성공의 기쁨도 맛보았단다. 하지만 나는 성공에 취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 내 아들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죽고 나자 아내도 내 곁을 떠났단다. 아들이 나와 아내를 이어주던 끈이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으니까. 아내는 내게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일에 미쳐서 아들이 아플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서 많이 울었단다. 그 후로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렸다. 처음엔 죽을 생각이었단다. 그래서 집에다 유서도 쓰고 나왔지. 하지만 차마 목숨을 끊을 수 없었다. 나는 죽을 자격도 없는 놈이니까. 죽어서 하늘에서 아들을 만나면 얼마나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 무서웠어. 그래서 낯선 달동네로 숨어들었지. 수정아, 너는 죄 많은 내게 참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준 손녀였단다. 나를 위해 은석의 할머니와 나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선물을 전달하던 내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나는 죄 많은 몸이지만
그래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들과 아파트는 너의 결혼에 보태거라. 수정아, 할머니 모시고 잘 살아야 한다. 편지를 읽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고맙다니요. 전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아프신 것도 눈치 못 챘고 공공하게 사시는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아버지 유산을 받아요? 저는 변호사한테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는데 집 나와 형편없는 행색으로 다니니 누구 하나 인사 건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살갑게 다가와 안부도 묻고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수정씨였대요. 어린 아가씨가 늙은 할애비 걱정을 하는 게 그렇게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수정씨,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뭔지 아세요?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그 한마디가 어르신에게는 희망이었고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수정씨는 어르신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이니 꼭 받아주세요. 변호사는 제게 어르신의 통장과 아파트 명의 서류를 건네주고 갔어요. 그날 밤 어르신이 제게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과 할머니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사람 뒤통수 치는 재주가 있는 양반이라며 애잔한 미소를 지으셨죠. 얼마 뒤 저희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할머니 방에는 고가의 최신 의료침대도 들어놓았고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구입을 했죠. 그 후로 저희는 계속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돈 덕분에 간병인도 쓸 수 있어서 저는 일을 하면서 할머니를 간호할 수 있었죠. 비록 지금은 요양원으로 가셨지만요. 아직도 할머니와는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종종 그러세요. 나도 곧 따라갈 거니까 가서 등짝이나 한 대 때려주련다. 고요. 할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남편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돌보려고 해요. 어르신의 유언이기도 하니까요. 남은 시간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도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40대 여성이에요. 90년대 메가히트곡 중에 핑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물론 누구나 흥얼거리며 입에 달고 살던 노래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한때는 이 가사가 정말 제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려주고 싶었죠. 바로 손아래 동서한테요. 동서는 저보다 나이는 2살 아래지만 직장에서는 제 직속 상사였어요. 저와는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서 회사에서도 껄끄러운 관계인데 시댁에서까지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아버님을 따라 2사람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건데 그놈의 명품백이 뭐라고 제 영혼을 팔아버렸지 뭐예요. 김대리, 아니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이거 별건 아닌데요. 지난번 프랑스 출장 때 하나 샀어요. 보는 순간 형님 생각이 나지 뭐예요? 형님이 피부도 희고 팔다리가 길어서 이런 거 하나 팔에 걸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별 뜻 없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날 그걸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백이 쥐약인 걸 알기에 속으로는 절대 받지 말자 다짐을 했음에도 이놈의 궁상맞은 손이 불쑥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어쩌겠어요. 그대로 덥석 받아먹고 말았죠. 먹은 놈은 먹인 놈한테 꿀린다는 인간사 불변의 법칙 그대로 결국 저는 시동생 결혼에 반대는커녕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시댁을 드나들며 동서 PR에 앞장서야 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주위에선
호인이다 뭐다 떠들어댔지만 호인은 개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사랑을 배신한 심순의 뺨치는 속물일 뿐이었죠. 저도 알아요. 제가 멍청했다는 걸.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더군요.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그날부터 동서는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어른들 앞이니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그건 아시죠? 직장에선 직급이 우선이라는 거. 우리 장소에 맞게 행동하자고요. 보자마자 요지랄을 하는데 아우,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니까요. 그제야 현실 자각이 되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3년을 내리당하고도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사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마녀로 불리는 여자였어요. 인물, 스펙, 집안, 학벌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로 남자 동기도 제치고 초고속 승진을 한 능력자죠. 근데 그 능력이란 게 좀 다른 의미의 능력이었죠. 네 거도 내 거, 내 거는 당연히 내 거 라는 심보로 부하 직원의 성과를 자기 걸로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같이 일해본 아랫사람들 중에 동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면 윗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뭘 맡겨도 성과를 내는 인재라나요? 뺏는 것도 능력이라면 인재는 인재죠. 암튼 저 역시 동서한테 3년 넘게 핏발린 입장으로서 동서의 시대깁성에 걱정이 앞서긴 했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윗사람으로서 속 좁게 굴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제 처지였다면 모르긴 해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걸요. 아무튼 동서의 이런 남다른 능력은 시댁에서도 10분 발휘됐어요. 어찌나 회사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던지 미치고 팔딱 뛸 뻔했다니까요. 일일이 열거하면 나를 새도 모자라니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몇 년 전 봄의 일이에요. 어머님 생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이름 있는 한식당에 모일까 하다가 아버님이 발을 다치시는 바람에 그냥 집에 모여서 먹기로 했죠. 동서는 시집와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기띔을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생신 전날 갑자기 그날 출장이 잡혀서 참석 못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내내 아무 말 없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동서, 출장은 꼭 내일이 아니어도 되잖아. 다른 직원을 보내도 되는 일인데 굳이 동서가 가는 이유가 뭐야? 그러지 말고 출장 좀 미뤄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그러더라고요. 이봐요, 김대리. 여긴 직장이에요. 내가 장소에 맞게 행동하자고 했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야, 머리가 딸리는 거야. 개념 좀 갖고 사세요. 그리고 직장 상사 출장 일정을 왜 김대리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입니까? 주제 넘게 참견 말고 당신 일이나 해요. 대리 주제에 감히 어디서 참견이야? 생각 같아선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 낮은 게 죄다 생각하며 꾹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리 전날 시장을 받아가 고기며 생선 손질까지 해놓은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음식 준비를 마치고는 다들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그때 동서가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라고요. 미리 고액 현금 선물을 시동생 편에 보낸 터라 어머님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통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통화를 마치시고는 얼굴을 붉히시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얘, 너는 지금 밥이 넘어가니? 차근에는 너 때문에 부산까지 출장을 가선 밥도 못 먹고 생고생이라는데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니? 어머님의 느닷없는 말에 황당한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몰라 묻니? 네가 일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작은 애가 그거 수습하느라 출장 간 거라던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무리 네가 집에서 손윗사람이라도 그렇지. 네 잘못을 왜 엄한 사람한테 떠넘겨? 그가 몰랐는데? 너 아주 나쁜 습관이 있구나. 작은 애 올라오면 당장 가서 사과해. 손윗사람이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겨? 게다가 회사에서 지보다 높은 사람을.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아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됐다. 밥이나 먹자. 어머님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셨어요. 여우 같은 지집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기껏 생각해서 미리 기띵까지 해줬더니 지 편하자고 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그거 따지자고 전화한 거예요? 왜? 어머님 생신상 좀 차렸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수고하셨네요. 어머님한테 하는 것만큼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요? 그럼 대리딱지도 진작 됐을 텐데. 암튼 나 지금 바쁘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바쁜데 쓸데없이 전화질이야.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여보세요? 동서는 제 할 말만 떠들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다가 열만 더 받고 말았지 뭐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피식대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자존심도 상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놈의 명품백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내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었다 싶었죠. 그 외에도 여우 같은 동서 때문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물론 어머님과 제 남편까지 동서의 값비싼 선물에 넘어가선 지난 5년간 지방 경조사 다 챙겨가며 며느리 노릇해온 저를 나몰라라 했어요. 유일한 제 편은 아버님뿐이었죠. 아버님은 처음부터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동서네 집을 아름아름 알고 계셨는데 주위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게다가 아버님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이라서 직장 상사를 집안 식구로 들이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더더욱 제 심정을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안 그래도 시동생 결혼 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그러셨거든요. 아가, 작은 애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네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구나. 그래도 어쩌겠니? 이미 하기로 한 혼사인데 서로 맞춰가며 사는 수밖에. 그래도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싶으면 나한테라도 하소연하려무나. 시애비가 돼서 며느리 위에 그 정도 한탄도 못 들어주겠니? 그때는 그저 말씀만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아버님을 찾아가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아버님과 만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장소가 그래서 그런가 오랜만에 속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종종 아버님과 따로 밖에서 만나 포장마차 데이트를 즐기곤 했는데 하필 이 모습을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들킨 거 있죠. 바로 동서였어요. 남한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동서는 혹시라도 아버님께 제가 자기 욕을 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불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바로 어머님께 이 사실을 고자질했어요.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아버님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뒤에서 자신을 모함한 것처럼요. 그 바람에 저는 밤에 시댁으로 불려가 어머님께 핀잔을 들었고 그날로 저와 아버님의 포장마차 데이트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나마 아버님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숨통을 튀어왔던 저로서는 유일한 숨구멍이 막힌 것처럼 다시 답답한 일상을 보내야 했어요. 동서는 직장에서 대놓고 업무에서 저를 배제시켰고 시댁에서는 실세인 어머님을 등에 업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소곤거리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시작했다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서랑 사이가 안 좋아서 국가 점수가 나빴던 저로서는 가장 위태로운 처지였어요. 전공을 바꾸느라 대학을 2번이나 다녔던 저는 동기들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해서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았어요. 나이는 40대지만 남들보다 5년가량 뒤처진 셈이니까요. 그래서 직급도 나이에 비해 낮았는데 그나마 이젠 직장마저 잃게 될 판이었죠. 회사에 칼바람이 불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무실 안은 평소와 달리 정적이 감돌았어요. 들뜬 얼굴은 오직 동서뿐이었죠. 부하직원들 실적을 가로챈 덕에 실적면에서 간부들한테 평판이 좋은 데다 친정아버지가 저희 회사 전문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제가 저희 부서 1순위로 명예퇴직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막한 제 심정과 달리 동서는 활짝 핀 얼굴로 마치 축제에 온 사람처럼 제게 그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이런 동서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매달려 울고불고 해봐야 별 수 없는 걸 알기에 일찌감치 단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 밤 남편과 상의한 뒤 길게 끌지 않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한동안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하루는 시어머님이 동서와 함께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너 하는 꼴 보고 진작 알아봤다. 오죽하면 그 나이에 회사에서 잘리니? 네 동서를 봐라. 이런 와중에도 이번에 승진까지 했더라. 그 나이에 취직도 힘들 텐데 앞으로 뭘 먹고 살려고 그래? 설마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은 아니지? 정 안 되면 식당 설거지를 하니 있어도 절대 집에서 놀 생각은 하지도 마라. 사지 60 멀쩡한데 놀긴 왜 놀아? 누가 논대요. 다시 일할 겁니다. 어머님, 저 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왜 벌써부터 닭다리세요? 저요, 어머님 아들 등골 안 빼먹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버럭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끼어들더군요. 그래요. 아무런 형님이 집에서 놀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이 있으면 계약직이든 알바든 뭐라도 하겠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괜히 신경 쓰시면 혈압 높아져요. 우리 어머님 형님 걱정에 흰머리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형님, 정 안 되면 어머님 말씀대로 식당 설거지라도 하셔야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머님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염장을 지르는지.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가 도끼로 찍은 것처럼 지끈거렸어요. 두 여자의 방문으로 그동안 잃었던 재기의 의지가 불끈 솟아올랐어요. 성공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대학을 2군데나 다닌 덕에 전공도 2개를 가지고 있던 저는 첫 번째 전공인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계통에 동기들과 선후배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시장 조사를 하고 발품을 팔아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간추렸어요. 그리고는 그 상품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죠. 젊은 층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저희 쇼핑몰만의 특색 있는 가구며 소품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니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한 1년은 적자볼 생각하고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은 4개월 차부터 수익이 나서 예상보다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일이 조금씩 풀려나가자 기운도 나고 일에 대한 의욕도 강해졌어요. 상품 구매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요. 거기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쪽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쉬는 날과 휴가를 이용해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 혼자 운영하던 쇼핑몰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신규 거래처 확보와 홈페이지 관리, 배송, 교환, 환불 처리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예 이참에 사업을 확장해서 회사 규모를 키울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최소 필요 일손만 메꿀까 하고 말이죠. 제 고민을 들은 남편은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게 안전하다는 사업 확장을 반대했어요. 반면에 주변 지인들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생각이라면 온전한 형태의 회사 규모는 갖춰야 할 거라고 조언했더라고요. 제품 특성상 온라인 쇼핑몰은 한계가 있다고요. 제 생각도 그랬어요. 소품 판매 정도로 그친다면 값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루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명절이라 시댁을 방문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댓글에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확장을 하겠다고 설치니?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돈 안 까먹는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하던 일이나 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그래요 형님. 형님처럼 일머리 없는 사람이 괜히 일 크게 벌이다가는 아주버님 월급까지 까먹는 거 시간 문제예요. 송충이는 술잎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돈 안 까먹는 것만도 감지덕지로 생각하세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서가 급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나서서 말리니까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두 인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 사업 확장을 했어요. 결정을 하기까지는 고민이 됐지만 막상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먼저 동남아 여행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들이 생각나 해외 사업부를 개설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라탄 가구와 소품 등을 수입하려고요. 마침 TV에 유명 연예인집이 나왔는데 그 집 인테리어가 동남아 리조트 분위기여서 그 프로를 본 사람들이 저희 쇼핑몰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이후 모던 미드센추리 인테리어가 붐을 타면서 연속 대박 행진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존감도 회복되고 전부 다 자신감도 생겼어요. 제 수입으로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꾸자 사업 확장을 만료했던 남편도 저를 다른 의미로 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까지 잘해낼 줄은 몰랐어. 한두 해 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 했거든. 힘들 때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무엇보다 당신이 잘난 재수씨 때문에 기죽어 사는 꼴 안 봐서 특히 좋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 와이프가 직장 상사 모시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 알고 보니 아버님과 저 포장마차 데이트를 계획한 게 남편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하루는 남편이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이러다간 화병 걸리겠다고 포장마차에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마음 좀 달래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둔한 공 같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우 같은 남자였던 거 있죠. 몰랐는데 저는 일도 사람도 성공한 여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9회 말 역전 기회가 남아있었거든요. 영업파트에 결혼이 생겨서 직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서를 검토하다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당장 면접 날짜를 잡았어요. 드디어 면접 시간이 돼서 지원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형님이 여긴 어떻게? 눈치채셨겠지만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낸 사람은 바로 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렸죠. 김아람 씨, 와서 앉으세요. 저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죠? 제 물음에 동서는 눈알만 굴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영안을 보니 그동안 진행하신 프로젝트며 업무 실적이 상당하던데 정말 본인의 실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네. 부하 직원이 몇 달을 공들여 성사시킨 성과들 투성인데 그걸 다 가로채놓곤 본인이 다 한 거다. 지금껏 그 회사에선 그렇게 해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엔 그딴 거머리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어떻게 남이 피땀 흘려 일한 결과까지 맨입으로 홀랑 먹으려고 해요? 내가 일일이 이 일을 누가 한 건지 열거해 볼까요? 말해보세요. 그러자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면접장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평소와 달리 공격적인 절 보곤 의아해했어요. 이보세요, 김아람 씨. 한 회사의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고작 부하 직원 실력을 가로채야 할 정도로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수준의 업무 능력이라면 이 바닥 어디에서도 자리 구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엔 당신 뒤를 봐줄 당신 아버지 연줄도 없고 당신한테 피 빨리고도 회사에서 잘릴까 두려워 입 닫을 부하 직원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요? 당신 손으로 자른 직원이 오너로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냐고요. 형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이라뇨. 여긴 회사예요. 장소에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 입으로 한 말인데 기억 안 나요? 이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는 언제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거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러자 동서가 피식 웃더군요. 꼴 같잖아서 정말. 회사 차렸다고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나 이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야. 나 오라는 회사가 여기뿐인 줄 알아? 미안하지만 이 회사는 내가 거절이야. 그래도 되겠어요? 당장 돈 급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알기론 입사 지원서 놓은 곳마다 다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쪽 빽이던 친정아버지가 자금 횡령에 금품 수수, 비리 청탁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대기업엔 원서도 못 놓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에서 원서 넣고 다닌다는 소문 쫙 퍼졌던데? 괜찮겠어요? 그쪽은 워낙 실력이 없어서 아버지 백 아니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이 이력서만 봐도 그래요. 그쪽이 낸 실적은 하나도 없고 죄다 부침백으로 거저 얻거나 부하 직원 성과 가르친 것뿐이던데 이 수준으로 어떻게 취직을 해요? 그것도 경력직으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따위를 살아놓곤 그런 게 잘난 척했던 겁니까? 인생 그따위를 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 결국 당신한테 되돌아오는 거라고요. 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다고 하니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네요. 가보세요. 불합격입니다. 저는 할 말만 남기곤 그대로 회의실을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저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에 부르르 떨고 있었죠.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그간 쌓였던 채증이 한 방에 날아간 것처럼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 나왔나 봐요. 회사에서 잘리고 내 인생도 끝이 났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9회 말 역전 홈런을 날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그날 이후 시댁에선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동서 등에 타서 집안의 실세 노릇을 하던 시어머니는 동선의 집안의 몰락과 함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고 반대로 맏며느리인 제 등에 올라타게 된 아버님은 간만에 큰 소리 땅땅 쳐가며 집안의 왕자를 탈환하셨거든요. 거기다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승했고요. 어머님은 이제야 동서를 버리고 제게 붙어보려 노력을 하시지만 글쎄요.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 어쩌겠어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실 일이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제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주변에 많이 베풀게 되더라고요. 딱 두 사람. 시어머니와 동서한테는 예외지만요. 언젠가 이 판세가 또다시 역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역전 홈런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시기 다들 기운 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